같은 건 다가구라고 하고 뭐 빌라는 다세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다가구는 그래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은 다가구 지을 때는 반드시 대출이 껴요. 대출을 끼고 또 월세를 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다가구에 월세를 들어가는 것들은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다가구에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학교, 대학가 앞이라든가 그런데 그 간혹 보면은 부모님들이 월세를 얻어줘야 되는데 월세가 아깝다고 전세를 얻어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가구에 전세를 들어간다는 건 뭔 의미가 있냐면은 나는 전세 보증금을 다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다가구는 집이 여러 채잖아요. 집에 뭐 세대가 여러 개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7에서 24세대까지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19세대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24세대까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맨 먼저 들어가든 나중에 들어가든라도 그렇게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돼서 경매가 되면은 근저당한 사람이 먼저 은행에서 돈을 먼저 받아가고요. 그리고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걸 갖고 나눠 가져요. 나눠 갔는데 나눠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집에서 평생 살 게 아니잖아. 2년 있다가 이사를 나와야 되잖아. 근데 2년 있다가 내가 나오면은 20세대라고 보자고요. 20세대가 있는데 내가 1번째, 첫 번째였어. 근데 나는 들어가서 나오려고 해. 그러면 나 나오면은 누군가 들어와야 그 보증금을 받아 내가 나가잖아요. 그럼 새로 들어온 사람은 몇 등이에요? 20명 중에서 내가 첫 번째 들어가서 내가 1등이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전세를. 당연히 전세를 안 들어오죠. 그러면 내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가구는 가급적이면 월세로 들어가라 저는 그렇게 준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광대 앞에 예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원광대 앞에 원룸 사건 그 원룸을 한 15개인가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원룸 사업을 하다가 전세를 다 주고 그 전세 보증금을 안고 외국으로 가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다가구는 월세를 들어갔으면 문제가 되면은 월세를 안 내면은 보증금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차감한다고 생각하고 월세를 안 내고 있으면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전세인 시점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전세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전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죠. 여러분은 부동산 계약을 쓰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막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주택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면은 주택만 적용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상가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걸 축소시켜서 그렇게 강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로 쓰는 게 또 유리하겠죠. 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고 쓰면은 용도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칭이 다르고요. 또 요즘에 하나 나오는 거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전입 신고를 하고 해야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한 다음에 전입 신고를 안 하면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하나의 세트로 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구조 변경이나 원상 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원상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계약서상에 다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구조 변경은 하면 안 된다. 원상 회복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소송되고 있는 것 중에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주택이 아니라 상가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설을 쫙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근데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대부분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첫째는 임대료를 올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법률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료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보내려고 그래요. 내보내는데 각종 이유를 들어서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장된 권리를 상실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불법 구조 변경을 하면 임대차가 해지의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 상가
공간을 임대해가지고 그 상가로 쓴다고, 상가나 사업장으로 쓴다는 의미는 이 공간을 내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내 사업 용도에 맞게 꾸며가지고 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었냐면은 불법으로 내부 구조 변경을 했기 때문에 내부 구조 변경을 불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인테리어 한 게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법에서 그거를 불법 내부 구조 변경이니까 이 사람 나가야 되니까 명도 소송을 신청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법은 엄밀히 말하면 법이 그걸 보고 이거는 그 불법 내부 구조 변경이 아니니까, 불법 내부 구조 변경은 명도 사유가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 각하시킨다. 그래서 소송거리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려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받아들여요. 지금 우리 법은 무슨 소송만 제기하면은 그게 진위를 따지잖아. 옳으냐, 그러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법 내부 구조 변경이라는 것이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 거 갖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임차인들은 그것 때문에 명도 소송을 당하면은 쫓겨나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그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다 인테리어를 해서 사용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 좀 그런 재미난 창의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저도 불법 내부 구조 변경이란 말은 그 이번에 처음 들어봐가지고 대단히 좀 쇼킹했던 사건입니다.